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언제나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개발과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은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선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냉담하다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KF-21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공군은 오랫동안 F-16과 러시아제 소위 27, 30 계열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체들은 노후화되고 정비와 부품 수급 문제로 심각한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망이 사실상 끊기면서 비행불능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전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타이푼, 미국의 F-15EX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라팔은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아 장기 운용에 부담이 컸고 타이푼은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F-15EX는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간섭이라는 불편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불완전한 해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시선은 다시 KF-21 보라매로 돌아왔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비행과 초기 실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무엇보다 유럽산 엔진을 채택해 미국 ITAR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방위 주권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비쳤습니다. KF-21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모든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의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형 KF-21의 성능을 결코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와 신형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실전성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 기술 이전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술자 참여는 90명에도 못 미쳤고 전달받은 자료 역시 조립 매뉴얼과 일부 공정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의 진짜 비밀은 끝내 한국의 손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협상의 주도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네시아의 자금난과 태도 문제로 한국이 손해를 본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다시 불러들이면서도 기술적 주권을 철저히 지켰고 동시에 거대한 수출 시장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48대 도입 규모는 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방산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복귀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복귀가 단순한 방산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파급 효과에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전투기라는 타이틀은 자연스럽게 주변국의 관심을 끌어올 것이고 한국은 이 흐름을 이용해 동남아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지역 안보 구조를 주도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매력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팔 전투기 시간당 운영비는 약 2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2,6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KF-21의 운영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달러 수준입니다. 유지비만 보더라도 라팔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산화율이 68%를 넘어서는 높은 자립도까지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 체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예산 제약이 큰 동남아 국가들에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장기적인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신형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향후 장착될 국산 2사 레이더와 IRST 센서는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서
그 이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ITAR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개정치적 독립성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잃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다시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미 KF-21은 독자 양산 체계에 들어갔고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빠지더라도 한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KF-21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놓치면 심각한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한국과의 전투기를 넘어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을 뒤흔든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중요한 것은 이미 한국이 협상 테이블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기를 쥔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KF-21은 이제 그 균형을 한국 쪽으로 확실히 끌어오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이 방산 기술과 협상 구조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줄곧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항공전투기의 가장 민감한 기술인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스텔스 도료, AESA 레이더, 저자전 장비는 철저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었고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받은 것은 조립 매뉴얼과 일부 공정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이 기술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들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약 90여 명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기초 설계와 항공역학 데이터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독립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명목상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 실질적인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에 귀속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에 끌려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협상판을 설계해온 주도자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안에도 한국은 KF-21초도 양산 계약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했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는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없었고 오히려 뒤늦게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의 48대 도입 계약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방산 질서를 한국이 새롭게 설계하고 주도하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라팔이나 수호의 계열 전투기가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KF-21이 동시에 제시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 즉 엔진 문제입니다. KF-21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미국산 F414K 엔진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넘어 독자적인 엔진 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RSP 프로젝트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독자 엔진 개발 선언은 이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한 기술적 난제를 넘어 한국의 방산 주권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결정짓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단연 엔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엔진이 없다면 전투기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K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하고 프레센 휘트니 계열사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니만 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으로 이미 F-18A8이 F-18 호넷에 탑재된 검증된 동력체입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주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단순한 조립과 면허 생산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독자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RSP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프렛 앤 휘트니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단순한 부품 제작을 넘어 소재 선정, 설계 검증, 시험 과정 전반을 한국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세계적 수준의 독자 전투기 엔진을 완성해 항공 자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 엔진 개발에는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10년 이내 완성을 목표로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이 뒷받침됩니다. 1979년부터 축적해온 가스터빈 기술, 그리고 롤스로이스, GE 프레드니트니 등 세계 3대 엔진 기업의 핵심 부품을 납품해온 경험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차세대 합금 소재와 냉각 구조 기술 일부를 자체 개발했고 향후 5조 원 규모를 투입해 22,000파운드급 독자 터보팬 엔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한국형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까지 이어질 국가 전략의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 엔진 개발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미국이 F-22 랩터용 F-119 엔진을 완성하는 데 26년이 걸렸고 중국 역시 WS 계열 엔진에 35년 동안 30조 원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출력 저하와 터빈 블레이드 파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극소수 국가만이 도달한 영역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된다면 KF-21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자주 전투기가 될 것이며 한국 방산의 수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엔진 독립은 곧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정치적 승인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수출하고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KF-21의 엔진 문제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KF-21의 개발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박시몽 박사입니다. 그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맥도널드 더글러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주요 방산 기업에서 근무하며 F-22 랩터의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했던 항공전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은 KF-X, 즉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그와 비밀리에 접촉했고 박사는 축적된 공기역학 데이터와 항법 설계, 무장 연동 소프트웨어 구조 일부를 한국에 전달하며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F-21이 왜 F-22와 닮은 점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단순한 기술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2019년 8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듬해 2020년 그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2월 출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TAR 위반은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임을 고려하면 그가 받은 형량은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법원에 직접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묘한 외교적 협의 속에서 처리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박 박사는 미국 내에서 쌓은 경력과 명예,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조국 한국의 항공전력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KF-21 초기에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공기역학 데이터, 무장 연동 설계 등 핵심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현대판 문익점이라는 상징적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희생과 열정이 어떻게 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사회는 KF-21의 성공 가능성을 극도로 낮게 보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조차도 기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KF-21은 첫 비행에서 구조적 결함을 보이지 않았고 안정적인 시험 비행을 수백 차례 이어가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 역량을 확보했음을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시몽 박사의 사례는 KF-21의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의 선택과 희생은 단순히 한 과학자의 개인사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전선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KF-21이 단순히 기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세대의 집념과 희생이 응축된 상징적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한국형 전투기를 넘어서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흔드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 설계와 공력 특성에서 F-22 랩터와 유사성을 보여주면서도 F-35보다 기동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이미 한국 공군의 전투 역량을 세계 5위로 평가하며 KF-21의 전력화가 본격화되면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6월 반세기 넘게 우리 하늘을 지켜온 F4 팬텀이 역사 속으로 퇴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의 퇴장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주인공이 바로 KF-21입니다. 국산 전투기의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곧 한국이 더 이상 외산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전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 저피탐 전자장비, 국산 AESA 레이더, IRST 센서 등이 통합되면 완전한 5세대기에 준하는 이와 동시에 추진 중인 독자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제작국을 넘어 완전한 항공 기술 자립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진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KF-21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 외국의 기술 이전 거절, 자금 부족과 국제정치의 압박 속에서도 결국 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한 전투기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입니다. KF-21이 완성해가는 과정은 바로 한국형 방위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독자 엔진 도전, 박시몽 박사의 헌신, 그리고 우리 공군의 실전 배치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KF-21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과 전략적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은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거듭하며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로 다듬어지고 있고 그 비행 하나하나는 한국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는 발걸음입니다. 결국 KF-21의 역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판을 새로 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미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의 날개짓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KF-21 보라매의 여정은 한 나라의 항공산업사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절했고 유럽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웠으며 재정적 부담과 국제정치의 제약까지 더해져 한국의 도전은 여러 차례 좌절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을 쌓아 올리며 수천 회의 시험 비행과 수만 건의 데이터 검증을 통해 결국 KF-21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방위산업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기술을 빌려와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이 세계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KF-21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립의 힘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전투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산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KF-21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기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독자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차세대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기술적 사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 그리고 박시몽 박사의 헌신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KF-21은 단순한 기체를 넘어 거대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KF-21의 비행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전투기의 날개짓 하나하나에는 기술자들의 집념, 조종사들의 열정,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은 해낼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간다. KF-21 보라매는 그 상징이자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한국의 새로운 하늘의 이름